질문 없어요? 자, 지난 시간에는 이제 5장 이자율의 움직임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어, 4장에서 이제 이자율은, 우리가 쓰는 이자율은 지금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이자율은 채권의 만기 수익률이다 라고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채권의 만기 수익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시장 대표적인 채권의 만기 수익률을 우리가 이자율로 쓰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장을 하기 전에 우리 전에 그 2주차 과제에 대해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2주차 과제에서 우리가 1주차 과제에서는 화폐에 대한 이야기였죠. 화폐에 대한 다큐멘터리였고, 그 다음 2주차, 그러니까 그 니얼 퍼거슨의 책의 2부는 채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채권.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잠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 그 돈의 힘의 2부는 제목은 영어로 휴먼 반디지, 이거를 지불 약속으로 번역을 했네요. 그러니까 인간의 속박입니다. 이걸 그대로 직역을 한다 그러면 인간의 속박이죠. 그러니까 채권도 하나의 속박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도 그 이야기 나왔죠. 그 셰익스피어의 그 지금 뭔가요? 베니스의 상이. 베니스의 상이라는 것이 그게 이제 돈을 빌려가지고 그게 바로 속박인 거죠. 돈을 빌렸다는 것은 사실은 채권, 채무증서에 사인을 한 겁니다. 그게 이제 개인적인 채무증서, 그게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보편적인 채무증서를 만든 것이 바로 채권입니다. 1대1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1억을 빌리겠다. 그러면 한 사람, 두 사람 사인하는 게 있지만, 그게 아니라 내한테 1억을 빌려주면 뭐 나중에 1년 뒤에, 5년 뒤에, 3년 뒤에 1억을 갚겠다라는 종류를 많이 찍어가지고 발행자 이름 찍어가지고 놔둔 것이 바로 이 휴먼 반디지, 소위 채권입니다. 그게 채무증서죠. 자, 거기에 대해서 뭐 그 다큐멘터리 처음에는 이제 미스터 반드 이야기 나오죠, 그죠? 미스터 반드, 제임스 본드가 아니고 007의 본드는 소위 살인 면허가 있는데 이 여기서 나오는 이 미스터 반드 씨는 소위 여기도 소위 그런 면허가 있다라는 거죠. 세계 채권 시장을 좌우하는 금융가. 이게 왜 그런 식으로 표현하냐 그러면 양으로 봐가 주식보다 채권이 훨씬 많습니다. 세계적으로 거래되는 양이 주식보다는 채권이 훨씬 많아요. 총량으로는. 그래서 주식시장보다는 채권시장이 훨씬 더 큽니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세계 금융시장을 좌우하는 것이 채권이다 라는 건데, 뭐 현재 그런 거죠. 현재 그런 건데, 자, 뭐 여기에 이제 이런 옛날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이 금융사를 했기 때문에 그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쭉 해주죠. 그래서 뭐 워터루 전쟁 당시 워터루 전쟁이라는 것은 나폴레옹이 지고 난 뒤에 유폐되었다가 탈출해가지고 다시 재개하기 위해서 일으킨 전쟁이죠. 그래서 영국하고 나폴레옹하고 붙은 전쟁이고, 거기서 이제 뭐 나폴레옹이 졌죠. 나폴레옹이 졌는데 이 성패도 채권시장이 좌우했다. 그 다음에 미국의 남북전쟁의 성패도 채권이 좌우했다 라는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뒤에 가서 이제 또 다른 이야기는 하죠. 그게 채권이 성패를 결정했다기보다는 승자 쪽에 잘 붙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채권도 승자 쪽에 잘 붙었, 패자 쪽에다 베팅을 해가지고 거기 돈 빌려줬다가는 패하고 망하면 빌려준 돈까지 다 엎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승자 쪽에다 잘 돈을 빌려줘가지고 뭐 서로 윈윈을 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거는 이제 끝나고 난 승자의 역사에서 윈윈인 것이고, 패자의 역사에서는 뭐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졌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겠죠. 어쨌든 전쟁을 하기 위해서도 돈이 필요합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무기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용병 같은 경우에는 돈을 줘야지 전쟁을 하는 것이고, 뭐 그런 아직도 여전히 용병도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이 중요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국력을 볼 때는 국방력뿐만 아니라 경제력을 같이 보는 거죠. 전쟁할 돈이 있어야지 전쟁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또 채권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 채권 시장이 포화 상태가 되면 자산 가격인 집값은 하락한다. 하락했다. 이게 소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발 금융위기가 발생한 과정입니다. 채권 시장이 포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더 이상 그러니까 계속 돈이 조달되면 이제 거품이 계속 생기죠. 주식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 돈이 들어가면 그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는데 어느 순간에 더 이상 돈이 안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거품이 꺼지는 거죠. 전쟁은 모든 것의 아버지고 전쟁이 채권 시장을 만들었다. 이제 채권 시장이 만들어진 과정을 보면 이게 이태리의 경우를 보면 이제 전쟁을 통해 가지고 채권 시장이 만들어진 과정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뭐 전쟁의 원인은 인간의 탐욕과 돈이다. 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자, 이제 스토리를 몇 개씩 봅시다. 자, 금융기의 나폴레옹이라는 타이틀인데, 나폴레옹 전쟁에 대한 이야기도 하면서 여기서 말한 금융기의 나폴레옹은 사실은 로스차일드 가문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왜 이 사람이, 이 가문이 그렇게 유명한 가문이 됐냐. 채권으로 유명한 가문이 됐습니다. 그럼 그 채권은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채권 시장의 탄생, 이탈리아다. 이탈리아 북부 도시 간의 전쟁, 도시 전쟁 때 용병 조달을 위해 가지고 많은 도시들이 이제 부채 발행을 했는 거죠. 그것이 이제 채권의 본격적인 채권의 발행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즉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현재와 같은 그런 국경을 가지고 있는 나라로 된 지가 그렇게 오래가 안 됩니다. 오래가 안 되죠. 17세기, 18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유럽에서의 국가라는 개념은 거의 없어요. 영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그냥 넓은 유럽 대륙에 중간중간에 성이 하나씩 있는 그런 국가라는 개념이 없는 그런 지역이었죠. 지역이었고, 이태리 북부도 이제 북부라는 이야기는 이태리 남부는 옛날부터 로마 제국이 있었기 때문에 강한 지배력이 영향력이 있죠. 근데 북부는 이제 상대적으로 덜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태리 북부는 도시 국가들이 이제 도시별로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베니스, 피렌체, 등등 여러 도시 국가들이 있죠. 그거는 이제 별개 하나의 국가들입니다. 국가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이제 전쟁을 하는 거죠. 전쟁을 해가지고, 그게 인간의 탐욕과 돈 때문인지 어쨌든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는데, 전쟁을 하려고 그러면, 도시국가가 전쟁을 하려고 그러면 용병을 사들여가지고. 그러니까 현대국가 같은 경우에는 자체의 군대가 있고, 자국민들이 징병제나 모병제에 따라가지고 군대에 가고, 상시에 그런 병력을 유지하는데, 그게 세계적으로 그렇게 된 지도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 옛날에 조선시대, 고려시대 때, 전쟁을 할 때는 상비군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 이제 전쟁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다들, 집집마다 사람들 나오라 그래가지고, 남자들은 다 나오라 그래가지고, 호적에 있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가르쳐가지고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가 그랬죠. 유럽에서도, 십자군 전쟁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셈이죠. 특히 이 도시국가 같은 경우는 그런 상비군이 없기 때문에 주로 용병으로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피렌체의 전쟁 비용 조달은 용병을 사오기 위해 가지고 돈이 필요한데, 그럼 그 돈을 당장에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당장에 쌓아놓고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시민들한테 정부 채권을 강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그냥 뺏은 셈이죠. 어떻게 봤으나 돈을 세금을 증수했다라고도 볼 수 있고, 세금을 증수. 근데 세금보다는 그냥 빌렸다는 거죠. 빌리는 형식을 취한 거죠. 대신에 조금 더 양심적인지 몰라도 빌리는 형식을 취했다는 것은 대신에 채권을 팔았다, 채권을 줬다는 거죠. 내가 돈을 뺏는 대신에 나중에 갚겠다는 종이는 정부에서 대신 준 거죠.
그런데 그걸 그냥 다 가져라 그러면 안 가지니까 그냥 강매를 했다. 그러니까 강제로 국민들한테 돈을 빌린 셈이죠. 세금, 그러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현재같이 그렇게 세금 제도가 강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세금 제도가 별로 없어요. 전통적인 유럽의 세금 제도는 11조입니다. 국가가 세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금을 받죠. 교회가 10%. 10% 우리나라 현재 평균 담세율이 한 15%입니다. 개인 소득세만 따지면 10%도 채 안 됩니다. 그 이야기는 교회가 세금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따로 국가기관이라는 것이 세금을 받는 순도 별로 없었던 그런 상태죠. 그래서 전쟁을 치기 위해 가지고는 시민들한테 정부 채권을 강매를 했고, 뭐 이자는 지급을 했죠. 지급을 했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으로 뭐가 허용됐냐? 시민들 간의 채권 거래를 허용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돈은 주고 난 뒤에 또 돈이 급하면 가지고 있는 채권은 남한테 팔아가지고 어쨌든 뭐 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죠. 자, 그런데 이런 식의 채권 발행의 문제는 채권이 많이 발행된다 그러면 채권 가치가 하락한다. 많이 발행된다 그러면 나중에 안 갚지 않을까? 이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가치 하락이란 것이 이제 제일 큰 문제는 이제 다른 차원인데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실제 이제 이때 전쟁 때 많은 채권을 발행했는데 나중에 그럼 그 돈을 다 갚았냐? 대부분 갚았어요. 선진국은. 갚았는데 어떻게 갚았냐? 주로 인플레이션 텍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대신에 돈을 배로 발행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을 배로 만들어버리면 갚아야 될 채권 가격은 페이스밸류죠. 액수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갚아야 되는 값은 절반이 되는 거죠. 물가가 배로 올란다 그러면 액면가 고정되어 있는 값만큼 갚는다 그러면 그거는 사실 발행할 때 비해 가지고 갚는 액수가 반으로 주는 거죠. 주로 이래 인플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채권 국가에서, 그러니까 이때 도시국가에서 채권 발행에 대해 가지고 그것을 뭐 거대 영국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처리를 했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경고를 많이 하고 중앙은행에 대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굉장히 강하게 엄격하게 물리는 겁니다. 다시는 그런 걸 이용해 가지고 소위 우리가 이야기한 거시에서 이야기하는 인플레이션 텍스죠. 이 인플레이션 텍스로 국민들한테 그렇게 부담은 따로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어쨌든 이때 이렇게 했습니다. 즉 이거죠. 채권을 과다 발행하면 채권 가치가 하락합니다. 남한테 팔라 그러면 뭐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생기기 전에 빨리 팔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서로 팔겠다는 사람만 많고 사겠다는 사람 없다 그러면 그때는 시장의 원리에 따라 가지고 싸게 팔 수밖에 없는 거죠. 소위 말해서 할인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할인을 많이 했다는 것은 채권 가치가 하락인 거죠. 그래서 베네치아에서는 채권 가치가 거의 액면가의 10%까지도 떨어지더라. 이런 과정, 이게 여기서 이제 채권이 많이 발행되고 이렇게 거래되고 이게 이제 채권 시장이 생긴 거죠. 채권 시장이 탄생하고 이 문제점이었죠. 여기에서 이제 로스차일드 가문이 성공하게 된 것은 금융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차익 거래를 많이 한 겁니다. 뭐 로스차일드 가문, 유태인들이 왜 세계적인 금융을 지배하고 있느냐에 대해 가지고 유태인들이 뭐 이렇게 세계 역사에 앞에 들어선 것은 사실은 이 로스차일드 가문 이후 정도부터입니다. 그 전까지는 별 존재감이 없었어요. 책에도 그런 게 나와있지만, 나와서 봤겠지만, 왜 그렇게 유럽에서도 유태인들이 박해를 받았냐고 하면 유태인은 소위 예수님을 팔아버린 유다의 후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유태인에 대해 가지고 전통 소위 기독교 아니면 가톨릭들이 유태인들을 싫어했다는 거죠. 그래서 유태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었는데 뭐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에서 하지 마라는 소위 대부어 이자를 받지 마라 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못하고 있었던 것을 그 소위 말해서 지금 보기엔 지지부단 작업인 거죠. 그걸 유태인들이 하면서 또 이와 같이 잘하면서 돈을 벌면서
지금 세계의 선두에 나섰던 겁니다. 그게 이제 시작점이 이 로스차일드 가문입니다. 근데 어떻게 잘했냐라고 하면 처음에는 남 안 하던 고리 대금업을 시작했다. 그래서 이미지가 굉장히 나빴죠. 뭐 그런 것들이 베니스 상인이라는 소설에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그 시대 사람들의 생각이었다. 이 유태인이라는 민족에 대한 생각이었다. 그런데 로스차일드 가문이 성공한 것은 금융 네트워크를 통한 차익 거래, 송금, 빠른 정보 이런 겁니다. 지금 보면 금융에 있어 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틀이죠. 그걸 어떻게 가장 먼저 만들었습니다. 로스차일드 이 가문의 그 아버지가 아들이 5명 있었는데 그 5명의 아들을 본부는 원래 프랑크푸르트였죠. 프랑크푸르트 게터였고 그 다음에 하나는 파리에 보내고 하나는 런던에 보내고 하나는 그 비엔나에 보내고 또 하나는 어쨌든 5명을 5 대도시에 보내가지고 각각 그 고리 대금을 하는 거죠. 하면서 서로 정보 유통을 아주 잘 하는 겁니다. 하면서 거기서 차익 거래를 한 겁니다. 그때는 굉장히 지역마다 떨어져 있고 정보도 없고 돈도 다르고 완전히 별개 세상입니다. 별개 세상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뭔가 하면 금값의 차이도 많이 나죠. 금값이 비싼 데서 싼 데서 사서 비싼 데 파는 거죠. 그럼 엄청나게 이익을 보는 겁니다. 금의 거래를 할까? 상품이랄까? 로스차일드 가문의 시작은 사실은 옷거래부터 시작했어요. 금융을 시작을 했는 것도 아니고 처음에는 무역부터 많이 했는 거죠. 무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금융까지도 이렇게 판을 키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형제간의 강력한 아버지의 지도하에 형제간의 5명이 다른 도시에 있으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차액 거래, 그 다음에 송금을 했다라는 거죠. 지금같이 이런 편리한 송금 시스템은 아주 지금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고 그때는 송금이라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죠. 있을 수 없는데 그러니까 이 가문들은 5명을 통해 가지고 서로 송금을 다 허용하니까 서로 간에 송금이 되니까 다들 그런 문제가 있으면 이 가문으로 가는 겁니다. 비싼 사용료, 비싼 그러니까 요금을 내서라도 가는 거죠. 송금, 빠른 정보. 그 다음에 보유한 잉여금으로 채권을 1년 이상 다량 매수해서 가격을 상승시켜 가지고 이익을 봤다. 사실은 이거는 이제 이게 뭔가 워터로 전쟁 결과 사실은 잘못 찍었죠. 잘못 찍은 결과 너무 많은 금을 가지게 된 겁니다. 워터로 전쟁 때 워터로 전쟁이 상당히 오래 갈 거라고 보가지고 상당히 많은 금을 확보해 놨는데 영국에 있는 그 로스차일드 아들이 확보해 놨는데 그게 이제 전쟁이 빨리 끝나고 금은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는 거죠. 뭐 그냥 그걸 판다 그러면 쫄딱 망할 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담대하게 그걸 가지고 채권을 대량 매입한 거죠. 대량 매입하니까 안 그러면 전쟁이 끝나고 났다 그러면 금값 확 떨어져야 됩니다. 떨어져야 되는데 채권을 대량 매입해가지고 채권 가격을 상승시켜가지고 채권을 통해가지고 이익을 봤다. 이런 것들이 이제 로스차일드 가문의 성공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가 하나하나가 지금 현재 봐가지고 현재 금융회사, 금융기관들이 하는 그런 그 전략들이죠. 이걸 먼저 시작해가지고 이 가문이 소위 금융계 나폴레옹이 됐다. 그 다음 채권과 연관돼가지고 미국 남북전쟁 이야기도 있었는데 미국 결국은 남북전쟁에서 뭐 우리가 뭐 듣기에는 뭐 그때 이제 워싱턴 대통령이 있었고 뭐 북은 노예 해방, 남쪽은 노예 제도 유지. 그러니까 산업차입니다. 산업차인데 남쪽에는 소위 목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희 플란테이션 농업을 계속하면서 노예가 필요했고 북쪽은 소위 산업화가 된 거죠. 그럼 공장이 많이 만들어지면 공장에서 일할 사람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해방된 노예가 필요한 거고 북쪽에서는 남쪽에서는 그냥 농장에 소속된 노예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산업 간의 전쟁이다 라고도 해석이 됩니다. 어쨌든 남군이 패한 것은
재정 문제 때문이다. 결국은 남구는 그 목화 수출을 통해 가지고 정비를 조달해서 전쟁을 하는데 뉴올리안스가 함락됨으로써 목화 수출이 어렵게 된 거죠. 그래서 졌다. 그러니까 북군이 전략을 잘 세운 것이 남군의 소위 아킬레스건을 딱 끊어버린 겁니다. 전비 조달은 남쪽에서 목화 재배를 해가지고 그게 뉴올리안스 항구를 통해 가지고 다 수출되더라. 그래서 딱 뉴올리안스 한쪽만 쳐들어가 가지고 그 항구를 점령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목화 수출이 어렵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남군은 로스차일드 가문한테 차입을 추진하는데 돈을 빌리려고 소위 채권을 통해 가지고 조달하려고 차입을 추진하는데 이게 실패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목화 담보로 채권을 발행하고 그 다음에 남부의 목화 수출 금지 때문에 소위 이래가지고 수출이 안 되니까 목화 가격이 급등하더라. 그래서 방직 공장이 중단되고 근로자가 해고가 되고 그 다음에 영국 경제가 불황에까지도 빠지는 겁니다. 미국에서 목화가 안 오니까 영국에 있는 소위 방직 공장들이 원료가 없어가지고 돌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 경제가 불황이 되고 근로자가 해고가 되고 공장이 중단되고 이런 일이 생기죠. 그러면 사실은 뭐 조금이나마 팔아가지고 비싼 돈으로 팔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완전히 판이 바뀌는 것은 또 이런 겁니다. 이걸로 해결이 안 되는 것은 자 이게 어떻게 이걸 영국은 극복했냐 그러면 여기에서 미국의 대체를 찾아야 되는 거죠. 영국은 중국, 인도 등에서 목화 공급자를 개발한 겁니다. 이게 이렇게 되니까 목화가 공급이 안 되니까 목화 가격이 오르고 그래서 목화담보 채권을 발행하니까 목화담보 채권이 잘 발행되고 비싼 가격에 팔리고 그래서 이제 다른 루트를 통해 가지고 소위 이제 정비가 조달되는 거죠. 그거 되는데 자, 이 가격이 너무 오르니까 영국에서는 대체품을 찾아냈다. 중국이나 인도를 통해 가지고 목화를 공급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제는 미국에서 남부에서 발행했던 목화 담보 채권이 더 이상 경쟁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가격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전쟁 끝나고 나가지고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제 전비 조달을 위해 가지고 화폐 남발하죠. 마지막에 안 되면 돈 찍습니다. 채권을 팔 수 있으면 채권을 통해 돈을 빌려오는데 그 이상 안 되면 마지막에 하는 최후의 선택이라는 것이 돈을 찍는 거죠. 돈을 찍으면 소위 말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 최악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죠. 이게 이쯤 되면 그때는 이제 그 나라는 망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전쟁은 졌다. 이것이 이제 남북전쟁의 또 다른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몰랐던 또 다른 하나의 과정입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분석하는 여기서의 이제 채권 발행도 큰 부분이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조금 다른 이슈인데 금리 생활자의 안락사. 노전에 대해 가지고는 많은 사람들이 젊을 때 열심히 일해 가지고 돈을 벌어서 그 돈을 은행에 맡겨놓고 이자로 살겠다. 뭐 국민연금도 있고 연금은 최소한이니까 더 필요하죠. 그래서 뭐 국민연금도 그런 기능을 하는 셈이고 또 다른 채권이 이 기능을 하는데 채권 투자자한테의 최대 위험은 뭐냐? 인플레이션인 겁니다. 그 경우에 이제 제일 큰 문제는 이겁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거는 그 자체가 이제 그 작동을 안 하는 겁니다. 안 한다는 것이 당초 생각했던 것에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몇 년 동안 살고 그러면 이자를 통해 가지고 몇 년에 몇 퍼센트 받아가 어느 정도 돈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 돈이 절반으로 준다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즉 인플레이션이 예상할 때는 채권 가격이 폭락하는 거죠. 그래서 채권이란 것은 사실은 이제 일반적으로 안전자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주식에 대한 안전자산이죠. 그래서 우리가 픽스트 인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픽스트 인컴 에셋, 고정 소득을 만들어내는 자산인 거죠. 그래서
채권, 은행 예금하고 비슷하게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장기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매년 아니면 매달 매 분기별로 일정 만큼 돈을 주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는 뭐 채권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만기까지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돈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이다. 거죠. 만기 보유한다 그러면 위험은 다 없어집니다. 위험 없어지죠. 물론 중간에 판다 그러면 가격 변동에 따라서 큰 위험이 발생하지만 만기까지 보유한다 그러면 살 때 예상한 대로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캐시플로우에서는 전혀 위험이 없습니다. 만기 보유는. 단 만기 보유에서도 위험이 발생하는 부분은 바로 이거다. 캐시플로우 액수는 똑같은데 그 액수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물가가 배로 오른다 그러면 그 캐시플로우 100만원, 지금 100만원 받던 100만원이 예를 들어 가지고 3년 뒤에는 100만원이 아니라 지금의 50만원 가치밖에 안 되는 거죠. 채권에서 100만원 이자가 100만원 오더라도 지금 돈으로 봐가지고 50만원 가치밖에 안 되는, 살 수 있는 물건이 그거밖에 안 되는 수준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최대의 위험입니다. 뭐 이런 일이 많죠. 지금 또 뭐 세계적으로 많고 뭐 유명한 게 그 아르헨티나 패스 프로그램, 소위 아르헨티나 금융위기, 가장 대표적인 금융위기입니다. 남미에. 이게 이제 패스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거시경제학에서 수업 때 배웠죠. 설명했는 그 이야기입니다. 뭐 재정적자, 대부분 재정적자가 많은데 뭐 이 재정적자를 채권을 발행해 가지고 조달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하다 안 되면 더 이상 시장에서 채권이 발행 안 된다. 발행 안 된다는 것을 찍어봐야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돈은 국가에 쓸 돈은 어디서 조달하냐? 마지막으로 가는 것이 화폐로 조달하는 거죠. 돈을 찍는 겁니다. 돈을 찍어 가지고 재정을 쓰기 시작하면 바로 하이퍼인플레이션입니다. 바로 하이퍼인플레이션. 우리나라도 현재 우리나라 국가가 쓰고 있는 돈으로 찍는다 그러면 매년 물가는 10배 정도 오릅니다. 매년 10배 오른다는 거죠. 1년에 10배, 그 다음에는 100배, 원래 비해가지고 100배 오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1000배 오르고, 3년 동안 1000배 오르고, 이런 식으로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이제 뭐 이런 경우 소위 채권 시장은 그냥 다 붕괴가 되겠죠. 근데 이게 이제 채권 투자의 제일 큰 위험인데 다행히 이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채권 시장은 제일 적이죠. 이 문제가 계속 제기되다 보니까 다행히 요즘에는 이 문제를 보호하는 채권이 발행됐습니다. 소위 인덱스 반드라고 해가지고 인플레이션 인덱스 반드, 인플레이션 레이트를 제외한 이자율로 이자를 주는 채권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주로 국채인데, 그러니까 단기채는 사실은 별 문제가 없어요. 단기채 만기 뭐 3년 5년 이하라 그러면 뭐 인플레이션이 발생해도 뭐 몇 년 동안에 그렇게 크게 발생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이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특히 이제 이런 금리 생활자나 이런 사람들, 장기적으로 채권을 보유하면서 픽스드 인컴을 원하는 사람들 용인데, 이거는 좀 장기 채권이죠. 장기 채권이라는 것이 뭐 국채 중심으로 해서 만기가 30년, 50년 되는 채권도 지금 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정부에서도 30년짜리 채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이제 돈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이제 이 금융시장의 기능을 위해 가지고 국가가 이제 발행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 채권이 만기가 길기 때문에 당연히 이 인플레이션에 크게 노출됩니다. 노출되는데 요즘엔 그런 채권에 그 인플레이션 인덱스 채권까지 발행됩니다. 그래서 실질 이자율이 보정되는 그런 채권도 발행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은 이제 이게 좀 나아진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이제 채권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 다음에 채권이 에 따른 이런 에피소드입니다. 자, 이게 이제 퍼거슨의 다큐멘터리였고, 이제 수업으로 되돌아가죠. 뭐, 질문. 자, 없으면 5장, 이자율의 움직임. 자, 지난 시간에 포트폴리오 선택 이론을 봤고, 그 다음에 채권시장 수요 공급을 봤습니다. 자, 채권시장, 수요 공급으로 본 채권시장. 여기서는
채권 시장의 수요 공급을 통해서 채권 이자율이 결정되는 과정을 보고, 그 다음 뒷부분에는 소위 그 화폐 시장 균형에서 채권 이자율이 결정되는 과정을, 이자율이 결정되는 과정을 볼 겁니다. 그 두 가지 보는데, 자, 먼저, 채권 시장의 수요 공급을 보면, 채권 시장의 채권의 수요는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채권 가격이 낮을수록 그 채권에 대한 수요량이 증가한다. 뭐 수요라는 것은 수요 가격이 낮을수록 수요량이 뭐 늘어난다. 가격이 높으면 수요량은 줄어든다.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가 바로 수요 곡선입니다. 그것은 그냥 수요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채권의 수요 또는 채권의 수요 곡선은 그러니까 가격과 수요량은 음의 관계를 이룬다. 그것이 채권의 수요 곡선, 채권의 수요고, 그 다음에 채권의 공급 또는 채권의 공급 곡선은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채권 가격이 낮을수록 그 채권에 대한 공급량이 감소한다. 그래서 이자율이, 그러니까 채권의 가격이 낮을수록 그 채권에 대해서 공급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채권 공급자 입장에서는 채권 만들어가지고 공급하는데 받을 가격이 낮을수록, 높으면 많이 만들었겠죠. 많이 찍어서 내겠지만 가격이 낮다 그러면 가능한 한 적게 찍을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낮으면 공급이 줄고 공급량이 줄고, 가격이 높으면 공급량이 늘어난다. 그 관계를 우리가 채권의 공급 또는 채권의 공급 곡선이라고 하죠. 즉 채권의 가격과 채권의 공급량은 양의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채권 가격을 이야기했는데, 채권 가격이란 것은 뭐 앞에도 이야기했죠. 채권 가격이란 것은 그냥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 그림으로 이야기하면 되겠다. 여기 나와 있죠. 채권 가격. 그래서 P는 이 축이 수직축이 가격이고 수평축이 양입니다. 채권 양인데, 이 수직축이 가격인데 여기에 단위가 달러로 해가지고 1000이라고 되어 있죠. 1000달러. 그래 놓고 이때 이자율이 0%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는 소위 액면가가 1000달러인 채권입니다. 만기 때 1000달러를 주겠다라는 약속을 찍은 종이쪽이죠. 만기 때 가격이 0달러다. 그럼 1000달러를 주겠다. 내가 주겠다. 그게 만기가 뭐 편의상 1년 뒤로 합시다. 1년째. 1년 뒤에 1000달러를 주겠다. 그러면 1년 뒤에 1000달러 주겠다고 찍은 종이 쪽에 대해 가지고 이 가격이, 그걸 사람들이 얼마나 주고 살 것이냐. 1000달러를 주고 샀다 그러면 그거는 이자율이 0%라는 겁니다. 왜 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000달러를 주고 샀다는 말은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내가 이자율이 0%를 생각하고 이 채권에 대한 투자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1000달러 주고 나중에 1년 뒤에 1000달러 그냥 받으니까 1000달러 1년 준 투자에 대해 가지고 받는 반대급부는 원금밖에 없고 중간에 이자는 아무것도 없는 셈이죠. 그래서 이때는 채권 가격, 그런 걸 채권 가격이라는 겁니다. 액면가 찍혀 있는데 그 찍힌 액면가의 채권을 지금 얼마에 거래가 될 것이냐, 얼마 주고 살 것이냐, 아니면 얼마에 팔릴 것이냐, 그때의 가격을 채권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이걸 가지고 다르게 하면, 만약에 그 채권이 950달러에 팔렸다, 누가 샀다 라고 하면 그때는 이자율이 5.3%다. 뭐 대략은 5%겠지만 를 의미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950달러에 사고 그 다음에 1년 뒤에 내가 1000달러를 받게 되죠. 그럼 1년 동안 투자해가지고 950달러 투자해가지고 1년 뒤에 1000을 받는다. 그러면 1000 중에서 950을, 원금 950을 제거하고 50을 받는 겁니다. 즉 50달러, 950 투자해가지고 이자를 50달러 받는다. 950분의 50이라는 것을 계산해보면 5.3%를 나옵니다. 그래서 5.3%가 나온 거죠. 동일하게 만약에 가격이 900달러라 그러면 그것은 이자가 100달러가 되는 셈이죠. 900달러 투자해가지고 1년 뒤에 1000원 받으니까 이자가 100달러가 되니까 100달러는 900달러 투자해서 100달러다. 그러니까 900분의 100은 계산하면 11.1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자율이 11.1%다. 라는 셈입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채권 가격과 채권의 양, 수요량, 공급량 가지고 균형을 따집니다.
따지는데 뭐 궁극적으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이자율이죠. 근데 그 이자율은 이 가격에서 이런 식으로 다 계산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라는 것은 쉽게 보면 반대 방향이죠. 가격이 높을수록 이자율은 낮고 가격이 낮을수록 이자율은 높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채권 시장에서 채권 시장의 강세에 따라 가지고 이자율은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까지 필요 없어요. 채권 시장이 강세했다 그러면 그거는 이자율이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채권 시장이 강세라는 이야기는 채권 가격이 올랐다는 이야기고 그 이야기는 이자율은 떨어졌다. 채권 시장이 약세다. 여러분 경제신문에 보면 그런 기사들이 쭉 나옵니다. 채권 시장이 약세란 말은 약세기 때문에 이자율이 올랐다가 아니라 약세란 것이 바로 이자율이 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그것이 채권 가격과 이자율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채권 수요는 아까 말한 대로 가격이 낮으면 수요량은 늘어나고 가격이 높으면 수요량은 줄어들겠죠. 그래서 우하향하는 게 일반적인 채권 수요 곡선,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 그래서 이게 채권 수요고, 그 다음에 채권의 공급은 반드, 스플라이는 채권의 공급은 가격이 높으면 공급을 더 많이 하겠죠. 비싸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팔겠죠. 그래서 가격이 높으면 공급량이 늘어난다. 반면 가격이 떨어지면 뭐 별로 못 받으니까 가능한 공급을 줄일 겁니다. 그러면 공급량이 줄어들죠. 그래서 우상향하는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균형이란 것은 이 공급과 수요가 일치하는, 교차하는 이 점이 균형점이 됩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든다 그러면 이 같은 경우에 가격이 85가 되고 균형량은 300억 달러가 됩니다. 그래서 300억 달러만큼 공급이 되고 300억 달러만큼 시장에서 소화가 된다라고 하죠. 수요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격이 이 100달러짜리 채권인데 가격이 850달러가 됐다는 것은 시중 이자율이 17.6%로 오늘 결정이 되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채권 시장의 수요 공급을 통해서 이렇게 균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다 이야기를 했죠. 읽으면 되고. 자, 여기서 이제 비교 정태 분석을 해봅시다. 어떤 변화가 발생했다. 외부적인 변화가 발생하면 거기에 따라서 이 시장에서 어떤 변화가 발생하는지 균형 이자율의 변동을 봅시다. 비교 정태 분석. 채권 시장 접근을 통해서 채권에 대한 비교 정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즉 수요 공급에 따른 요인이 변함에 따라서 어떤 요인의 변함에 따라서 채권 균형, 채권 시장의 균형, 즉 채권의 가격과 수량 또는 이제 가격에서 나온 이자율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먼저 충격에 따라 가지고 각각의 영향을 본다 그러면 먼저 채권 수요 부분에 미치는 영향들을 보면 대표적으로 재산. 그래서 재산이나 소득이 늘면 채권 수요가 늘어나죠. 그리고 줄면 채권 수요도 줄어들고 늘어나는 것은 수요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대 수익률이 높아지면 즉 미래 예상되는 이자율이 높아진다 그러면 채권의 장기 채권의 기대 수익률이 낮아지고 그 경우에는 수요 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이 높아진 것이 아니라 미래의 수익률이 높아질 것이다. 미래의 수익률이 높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지금은 살 필요가 없어요. 높아지면 나중에 미래에 사면 되는 거죠. 그럼 상대적으로 지금은 덜 사게 되죠. 덜 사게 되기 때문에 수요 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미래에 예상되는 이자율이 높아지면 장기 채권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낮아지죠. 그러니까 지금은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오히려 지금 사놨다가는 이 채권의 투자 수익률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채권 수요는 준다. 기대 수익률이 높아지면 수요는 줄고 기대 수익률이 낮아지면 오히려 수요는 늘어나는 겁니다. 이자율이 그러니까 이자율이 하락한다 그러면 하락할 때는 채권 수요는 확 늘어납니다. 이자율 하락 추세에 들었다. 지금부터 이자율이 하락할 것이다. 그러면 채권 수요는 확 높아집니다. 그 다음 기대 인플레이션에 또한 채권 수요에 큰 영향을 주는데 왜냐하면 결국은 채권 투자는 실제 투자 수익률은 인플레이션을 공제하고 난 뒤에 값을 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영향을 주는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 그러니까 물가가 더 많이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채권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낮아지는 거죠. 결국은 투자 수익률이라는 것은 수익률에다가 인플레이션 레이트를 빼야 되죠. 근데 빼는 부분의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졌다. 더 많이 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보다는 수익률이 낮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채권 수요가 왼쪽으로 이동한다. 수요가 줄어들죠. 위험은 소위 채권의 부도 위험이죠. 부도 위험을 위험이라고 하는데 부도 위험이 높아지면 채권의 위험이 증가하면 당연히 채권을 덜 수요할 겁니다. 위험 자산이 되니까 채권에 대한 수요가 줄고 뭐 더 안전자산 그렇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대체적인 뭐냐 그 안전자산이라는 것이 금, 골드 같은 거 뭐 그런 게 안전자산이죠. 일반적으로 채권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은 소위 경기가 나빠진다, 대공황에 빠진다 그런 식으로 그런 경우에 이제 그 채권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즉 경기가 나빠지고 경기 침체가 큰 경기 침체가 온다. 요즘같이 이렇게 되면 기업들이 도산을 한다는 이야기죠. 물건은 못 팔고 만드는 물건이 안 팔리고 그러면 그 기업들이 도산하는 거죠. 도산한다는 것은 발행된 채권이 만기가 들어왔을 때 그걸 못 갚는다는 겁니다. 도산이라는 것은 어음에 대해 가지고 결제 수요가 왔을 때 어음을 결제를 못 해준다든지 아니면 발행된 채권이 만기가 왔을 때 그 채권에 대해서 약속된 찍힌 돈을 못 갚을 때 그때를 부도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게 이제 그런 경우가 높아지는 거죠. 채권의 위험이 증가한다. 그러면 채권 수요는 줄어든다. 지금 이제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제일 심각한 분야가 항공산업. 전 세계적으로 항공산업은 지금 뭐 채권은 완전 이거는 다들 골칫덩이라고 보는 거죠. 그냥 종이 쪽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기술적으로는 전 세계 대부분의 항공사들이 다 망했다고 봅니다. 기술적으로는. 그러나 항공산업이 망할 수는 없죠. 정상화되면 다시 비행기를 띄어야 되고 사람들은 비행기를 탑니다. 근데 망했다는 것은 기술적으로는 이 기업이 돈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돈 떨어져 가지고 더 이상 어음이 들어왔을 때 못 갚으면 그건 부도입니다. 부도 되겠죠. 정 안 되면 이제 이런 경우에는 국가가 기업을 하는데 뭐 극단적인 경우에는 이제 원칙대로 시장 논리대로 한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기존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다 소각하고 국가가 돈을 대신 투입하는 거죠. 투입해 가지고 뭐 그 돌아오는 빚을 갚고 그 항공사를 국영화하는 겁니다. 뭐 실제 예전에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국영화하고 난 뒤에 이제 정상화되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고 나서 이제 세계 관광산업이 정상화되고 비행기들이 다 제때 움직인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정상화되는 것이고 항공사에서 매출이 다 발생하겠죠. 이제 그때 되면 이제 그 국가가 국영화했던 그 주식들을 시장에 팔면서 다시 민영화시키는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시장에 맞는 조치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상시에는 그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가 나빠져 가지고 기업이 망하는 것은 뭐 비일비재합니다. 사실 비일비재하고 그걸 가지고 국가가 다 살 수 있는 명분은 별로 없어요. 민간에 대해 가지고 국가가 다 투입할 명분 없고 그러나 지금 같은 그런 비상시에는 국가 기관 산업이다. 그 산업이 붕괴돼 가지고 그 국가의 다른 부분까지도 영향을 주는 정도다. 그러면 그거는 뭐 이런 식으로 국가가 개입하는 거죠. 개입해 가지고 산업은 살리고 그러니까 뭐 그 회사의 주주 입장에서는 어쨌든 뭐 운이 나쁘고 재수는 없었지만 뭐 그건 할 수 없는 거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만큼 손실은 보는 것이고 대신 국가로서는 그 산업을 살려 가지고 이제 국가 경제를 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정도는 유지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채권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이런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제 경기가 나빠지면 보통 뭐 채권 위험이 증가한다라고 하죠. 그 다음 유동성도 우리가 이미 배웠죠, 지난 시간에. 그거는 뭐 쉽게 팔 수 있는 겁니다. 유동성이 증가하면 당연히 그 채권을 더 선호하죠. 그러니까 수요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수요가 늘어난다. 자, 이게 채권 수요를 이동시키는 여러 충격들, 그 다음에 각 방향입니다. 그 다음 그래서 채권 수요가 늘어난다 라는 것은 그림으로 봐가지고는 채권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가격에
수요량이 다 더 늘어난다. 그 이야기는 수요 곡선이 더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지금 말로 이야기했던 겁니다. 재산이나 소득이 늘어나면 그때는 채권 수요가 늘어나니까 이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상 이자율이 상승하면, 그러니까 나중에 미래 이자율이 상승할 걸로 기대된다고 한다 그러면 지금 사는 것보다는 나중에 상승하고 난 뒤에 사는 게 더 싸니까 그때는 채권 수요는 줄어듭니다. 줄어들고, 그 다음에 물가가 오를 걸로 생각한다 그러면 채권이 옛날보다는 더 투자의 매력이 줄어드는 거죠. 실질 이자율이 줄어드니까. 그러면 채권 수요는 줄어들고, 그 다음 다른 자산에 대비한 채권의 위험이 증가한다. 아까 말한 대로 뭐 전체적인 채권의 위험이 다 증가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금융위기라든지 아니면 뭐 대규모 불황이 발생한다. 그런 경우에는 기업들이 부도가 많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면 그 채권에 대한 위험도가, 부도 위험이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자산에 대비한, 그러면 이 경우에 어떤 자산과 대비할 것이냐. 다른 회사하고 대비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대비할 수 있는 자산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골드, 아니면 부동산,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것에 비해 가지고 채권이 더 위험한 거죠. 그러면 수요는 줄어들고, 그 다음에 다른 채권의 자산에 대비한 유동성이 더 높아졌다. 다른 자산은 유동성은 그대로 있는데 채권만 유동성이 더 높아졌다. 뭐 유동성이 높아지는 것은 제도적으로 그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뭐 채권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채권 거래를 뭐 하나의 시장을 만들어가 집중화시켰다. 그러면 거래 상대방을 찾기가 예전보다 더 쉬워진 거죠. 그러면 유동성이 더 높아진다. 뭐 이런 것들이 경험합니다. 그러면 수요가 늘어나죠. 그래서 이게 수요를 변화시키는 요인들입니다. 그 다음에 공급을 변화시키는, 채권의 공급은 주로 기업이나 아니면 국가입니다. 기업들이 투자를 위해 가지고 발행하는 거죠. 기업이 공장을 짓고 투자를 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거죠. 그래서 투자 기업의 예상 수익성이 높아지면, 특히 이제 언제 이런 일이 발생하냐 그러면 대부분 많은 경우가 경기 확장기입니다. 경기가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물건이 더 잘 팔릴 것이죠. 그러면 투자의 수익성이 높아진다. 물건이 더 잘 팔린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는 채권 공급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물건이 더 잘 팔릴 걸로 기대한다 그러면 그때는 기업들이 더 공장을 확장을 하죠. 그럼 그 확장하기 위해 가지고 채권을 발행합니다. 채권을 더 발행하는 것이 공급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거죠. 그래서 투자의 수익성이 높아지면 채권 공급이 늘어난다. 채권 공급이 늘어난다는 것은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효과. 자, 이게 굉장히 헷갈립니다. 채권 수요도 기대 인플레이션에 따른 효과를 이야기했죠. 채권 공급도 기대 인플레이션에 따라 좌우됩니다. 두 개의 방향이 반대인데, 자,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물가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채권 공급이 늘어납니다. 자, 물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물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이거는 물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실질 이자율이 떨어지는 거죠.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진다 그러면 실질 이자율이라는 것은 명목 이자율에다가 인플레이션 레이트를 뺀 건데 빼는 부분이 더 커집니다. 그러면 실질 이자율이 줄어들죠. 실질 이자율이 낮아진다는 이야기는 채권 발행자 입장으로서는 채권을 통해 자금 조달하는 비용이 주는 겁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받는 이자가 줄지만 차입자 입장에서는 내가 내는 이자가 주는 거죠. 내가 내야 될 비용이 주는 거죠. 내가 내야 될 비용이 준다 그러면 그때는 채권 공급이 늘어나죠. 즉 내가 내야 될 이자가 낮아진다 그러면 옛날 이자율에서는 이게 채산성이 안 맞는 사업이었는데 이자율이 낮아지면 그 사업마저도 채산성이 있게 돼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죠. 그래서 이자가 떨어지면 더 많은 기업들이 더 많은 공장을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채권 공급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죠. 또 다른 채권 공급자죠. 현재 현대사회에서는 제일 큰 채권 공급자가 국가입니다. 국가. 국가가 부채를 통해 부채를 채권으로 조달하죠. 그래서 정부가 부채가 늘어나면 그만큼 채권 공급이 늘어나죠. 재정 적자가 커지면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이런 것들이 채권 공급을 이동시키는 요인들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방향이죠. 다 수익성이 높아지거나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거나 인플레이션의 기대가 높아지거나 재정 적자가 많아지면 그때는 다 채권 공급이 늘어난다. 볼 수 있습니다. 즉 채권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자, 그러면 이제 비교 정태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한 예로 조금 이제 애매한 예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변화는 양쪽에 다 영향을 미쳤습니다. 채권의 수요자한테도 영향을 미치고 공급자한테도 영향을 미치죠. 수요자한테는 어쨌든 기대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높아졌다라는 것은 이제 예상보다 물가가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지금보다 더 높아진다. 라고 예상된다 그러면 결국은 실질 이자율은 떨어진다라는 거죠. 실질 이자율이 떨어지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를 덜 할 것이고 투자에 대한 수익성이 줄어들고 반면 차입자 입장에서는 차입 비용이 줄어든다. 그러면 차입을 돈을 더 많이 빌리려고 할 것이다. 그러면 채권 공급은 늘어나죠. 즉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은 채권 수요를 왼쪽으로 줄인다. 투자 수익이 줄으니까 채권에 대한 투자가 줄면서 수요가 주는데 공급은 조달 비용이 줄어드니까 공급은 늘어납니다. 원래 일점이 균형이었다. 그런데 변화가 있고 난 뒤에는 이 충격에 따라서 수요 곡선은 왼쪽으로 가고 공급 곡선은 오른쪽으로 간다. 그렇게 되면 균형은 새로운 균형 이점이 되죠. 이점이 되는데 1하고 2점을 비교한다 그러면 자 좌우로는 2가 1에 비해서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잘 몰라요. 지금 비슷한 데 있지만 네, 어느 곡선이 많이 움직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이 상하로는 확실하게 떨어졌죠. 그러니까 가격은 확실하게 떨어진 겁니다. 수요 감소도 채권 가격을 낮추는 요인이고 공급 증가도 둘 다 채권 가격을 낮추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채권 가격은 확실하게 떨어졌어요. 그러나 채권 균형량은 수요 감소는 균형량을 줄이는 요인이지만 공급 증가는 균형량을 늘리는 요인이죠. 어느 요인이 크냐에 따라 가지고 균형량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건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 떨어진다는 것은 결국은 이자율은 오른다라는 이야기죠. 이자율은 오른다. 이자율은 오르는 거죠. 이거는 이제 거의 1대1의 관계입니다. 1대1의 관계라는 것이 다음 그림 나오죠. 자, 뭐 미국 데이터지만 여기 있어요. 이자율, 이 하늘색 선이 이자율입니다. 이자율이고 빨간색 선이 기대 인플레이션 레이트죠. 거의 같이 같습니다. 동반 이동입니다. 뭐 조금 삐걱삐걱은 했지만 그러니까 거의 한 60년 동안 데이터인데 60년 동안 거의 같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대 인플레이션 레이트하고 그러니까 사후적인 것이 아니라 기대입니다. 예상 인플레이션 레이트. 그러니까 매년 매 분기마다 매일마다 사실 조사는 합니다. 우리가 여러 이제 주로 이 조사 대상은 채권 트레이더들을 조사합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에 제일 민감한 사람들이 채권 트레이더고 그 사람들이 항상 중앙은행의 정책과 그 다음에 시중의 사정에 따라 가지고 인플레이션 방향에 대해서 항상 민감하게 그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반응을 오를 것이냐 내릴 것이냐 몇 퍼센트 그런 걸 가지고 매일 아니면 매주 그 조사를 해가지고 그 결과로 나온 기대 인플레이션이죠. 그거하고 실제적으로 이자율이라고 보면 거의 같이 가더라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 자체가 사실은 소위 우리가 많이 쓰는 피셔 이퀘이션이죠. 피셔 관계. 피셔 이퀘이션이죠. 이자율 여기서 말하는 이자율은 실질 명목 이자율입니다. 명목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 더하기 기대 인플레이션이죠. 그러면 실질 이자율은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죠. 사전이지만 이 차이는 뭐
일시적으로 역전되는 경우가 잠시 있었지만 어쨌든 평균적으로 봐서는 대략적으로 봐가지고는 요런 차이다. 이게 실질이에요. 이게 실질이고 그 다음에 이 격차가 이렇게 쭉 유지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이다. 물론 경기가 급변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일시적으로 뒤집어지긴 했지만 그래서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 이자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당연히 뭐 그 관계 아까 말한 대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 이자율은 그러니까 채권 가격은 떨어졌죠. 채권 가격이 떨어졌다는 것은 기대 이자율은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경우죠.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오르면 이자율은 같이 오른다는 것을 우리가 데이터로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케이스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케이스를 한번 봅시다. 뭐 사실 제일 관심 있는 경우인데 경기 변화에 따른 채권 시장의 반응입니다. 경기 변화. 경기가 좋아지고 경기가 나빠지고. 자, 복잡한 이야기인데 뭐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먼저 경기 확장, 경제가 좋아진다. 경제가 좋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경기가 확장되면 채권 공급이 늘어나죠. 아까 이야기했죠. 기업의 수익성이 경기 호전으로 기업의 수익성이 높아진다. 경기가 좋아진다 그러면 물건이 잘 팔릴 것이다. 그러면 그때를 대비해서 기업들은 공장을 증설을 합니다. 설비를 더 증설을 해가지고 규모를 키우죠. 그러기 위해서 채권을 더 발행하니까 채권 공급이 늘어나죠. 수요는 봅시다. 채권 수요는 상대적으로 채권 수요도 늘어나죠. 경기가 좋아지면 사람들이 소득이 늘어나죠. 경기가 좋아지면 Y가 늘어난다는 것은 소득이 늘어나죠. 소득이 늘어나면 사람들이 뭐 저축도 더 많이 하게 되니까 채권에 대한 투자도 더 늘어나죠. 그래서 이것도 늘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 변화 이전은 하늘색 선으로 봐가 균형은 이 점인데 이 변화 이후에 본다 그러면 이거는 현재는 이 점이다. 자, 이 점은 이제 이것도 애매는 한데 애매한 이유가 두 개의 방향이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다른데 양으로 따지본다 그러면 둘 다 이 오른쪽으로 이동은 균형 양을 늘리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공급이 늘어나거나 수요가 늘어나거나 둘 다 양을 늘리는 요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균형 양이 늘어나는 것은 그건 확실합니다. 그건 이론의 의지가 없죠. 경기가 좋아지면 채권의 균형량, 채권 시장 균형량은 늘어난다. 그건 확실한데 가격은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이 채권 공급이 늘어나면 이것은 가격을 낮추는 요인이죠. 그런데 채권의 수요가 늘어나면 채권 가격을 올리는 요인입니다. 결국은 어떤 요인이 더 크냐라는 거죠. 어떤 요인이 더 크냐. 이 경우에는 지금 이 예의 경우에는 공급이 크게 이동하고 수요는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로 오른쪽으로 이동했다. 그러니까 가격을 높이는 요인은 조금이고 낮추는 요인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에 가격의 피어나서 빗대로 떨어진 겁니다. 그 이야기는 이자율은 올랐다. 하는 거죠. 이자율은 올랐다. 그런데 그 반대도 가능해요. 그 반대도 가능한 겁니다. 수요가 더 늘어나고. 근데 일반적으로 경기의 확장기에는 이게 맞습니다. 경기 확장기에는. 그런데 경기 수축기에 보면 완전히 다른 스토리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경기 확장기 이게 맞다. 그러면 역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경기 수축기, 지금과 같은 코로나 사태 같이 갑자기 경기가 냉각되는 그런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시작점은 2점이다. 2점인데 경기 위축에 따라 가지고는 채권 공급은 당연히 줄겠죠. 기업들이 지금 다 일단 올스톱이죠. 그죠? 올스톱. 있는 것도 안 팔리니까 다 올스톱. 증설 다 중단.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채권 공급이 확 줄죠. 공급이 줄고. 그 다음에 채권 수요도 지금 지금 먹고 살기에 굶어 죽게 생겼는데 채권 투자할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채권 수요가 확 주는 겁니다. 채권 수요도 줄죠. 주는데 자
어떤 게 많이 줄 것이냐. 공급이 많이 줄 것이냐, 수요가. 이와 같이, 이 그림과 같이 공급이 더 많이 준다 그러면 가격은 오를 겁니다.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이자율이 떨어질 것이죠. 근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기 침체 경우에는 보통 수요가 더 많이 줍니다.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이 줍니다. 수요가 확 줍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채권에 대한 수요가 확 주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 말하는 소득 요인보다는 더 큰 게 있죠. 채권 수요가 주는 것은 여기서는 소득이 줄었어. 경기가 나빠지면 소득이 준다. Y가 주니까 소득이 줄어서 채권 수요가 준다라는 건데 여기서 수요가 주는 것은 그것보다 더 큰 요인은 기업의 위험도가 높아지는 거죠. 채권에 대한 투자 위험이 높아집니다. 경기가 나빠진다면 그 이야기는 특히 큰 규모일수록 부도가 많아질 것이다. 이 채권 시장에서 부도가 많아질 것이다. 원금을 날린다. 날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때는 채권 수요가 요만큼이 아니라 이만큼으로 확 줍니다. 채권 수요 확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결과 수요가 많이 준다 그러면 가격은 떨어집니다. 가격은 떨어지죠. 채권 가격은 떨어집니다.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이 주었다. 그러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죠. 채권 가격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이자율이 오르는 거죠. 일반적인 불황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오르는 거죠. 이자율이 올랐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돈 가뭄이 생겼다. 자금 시장에서 동맥경화가 발생했다.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경기가 나쁘면 그래서 시장에서 이자율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 이자율이라는 것은 사실은 대부분이 시장의 위험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부도 위험도가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에 이자율이 올랐다. 그게 일반적인 경기 침체기의 현상인데 자 그렇다 그러면 지금 같은 코로나 사태 엄청난 사태죠. 그러면 엄청난 경기 침체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자율이 안 올랐냐? 지금 안 올랐죠. 지금 이자율은 최근에 더 떨어졌습니다. 그건 왜냐? 그거는 정책 때문에 그렇죠. 중앙은행이 정책을 안 취했다 그러면 내가 이야기한 대로 지금 이자율은 완전 천정부지로 올랐을 겁니다. 그리고 정부가 기업을 안 했다 그러면 지금 벌써 부도가 난 기업들이 뭔가 하면 줄을 섰을 겁니다. 항공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회사들이 부도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비상사태다.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그런 천재지변이다. 라는 차원에서 그 행정부하고 중앙은행이 뭐 그냥 나라별로 다 돈을 그냥 퍼붓죠. 그래가지고 지금 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도가 안 나고 그 다음에 금융시장에는 중앙은행이 돈을 무한정 공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자율은 떨어진 겁니다. 이자율이 떨어졌다는 것은 채권 가격이 올랐다는 이야기죠. 그게 이제 정책 때문에 이자율이 불황기에는 이자율이 떨어지지 경제 정책을 뺐다 그러면 불황기는 당연히 이자율이 오릅니다. 이자율이 오른다. 그것은 이제 주로 불황기에는 주로 기능하는 것은 채권 수요 감소. 수요 감소가 채권에 대한 투자에 대한 위험도, 부도 위험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수요가 엄청 많이 준다. 그게 제일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채권 가격은 폭락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채권 들고 있다가 나중에 부도가 나면 그건 종이가 되죠. 그럴 위험 때문에 서로 그 채권을 투매를 한다는 거죠. 가능한 한 빨리 팔아치운다. 그렇다 그러면 그 채권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채권 가격이 떨어졌다는 것은 결국은 이자율이 올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일반적인 경기 침체기의 현상입니다. 여기는 확장기를 이야기했는데 침체기는 그런 게 현상입니다. 그래서 뭐 경기 변동과 이자율을 본다 그러면 자, 뭐 이 데이터도 매년 그걸 나타냅니다 지금. 이것도 한 65년 데이터인데 이 미국 데이터지만 이 색칠된 부분이 불황기입니다. 색칠된 부분. 불황기가 하니까 올라가죠. 그러다 이제 정책을 통해 쭉 떠있고 그다음 이렇게 갔다가 이 정책 때문인데
이건 이 불안기 때 이건 다 정책 때문입니다. 정책 때문에. 그래가지고 자 어쨌든 경기 확장기는 상승하고 침체기는 하락한다. 뭐 공급이 준 것을 이제 주요 인으로 볼 때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뭐 침체기 그러니까 경기 확장기는 상승한다. 그건 뭐 앞에 설명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그 경기 상승기에는 뭐 그 채권의 공급이 늘고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어쨌든 가격은 다 상승합니다. 상승하고 이때는 침체기에는 하락함을 보였죠. 그래서 경기 변동과 이자율. 자, 그 다음으로 마지막에는 이자율 결정 모형을 이제 화폐 시장 수요 공급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유동성 선호 모형, 즉 케인즈의 유동성 선호 이론을 바탕으로 한 모형이다. 그렇죠? 거시기에서 배운 내용입니다. 배운 대로 화폐 시장 균형으로 설명하는 거죠. 화폐 시장에서의 가격을 이자율로 본다. 소위 여러분들이 거시기에서 대부자금 시장 분석 있죠? 바로 그겁니다. 자, 화폐의 수요 공급을 분석해서 균형 이자율을 설명하는 케인즈의 이론, 유동성 선호 이론이죠. 사람들이 재산을 보관하는 수단으로서는 화폐와 채권이라는 두 개의 자산이 있다라고 가정하면, 뭐 이렇게 일단 단순하게 가정하면, 그러니까 화폐하고 채권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경제 내 자산의 총 정리는 뭐 어쨌든 채권하고 화폐, 이거의 공급, 총량은 결국은 채권과 공급의 총 수요량하고 동일하겠죠. 그래서 이게 전체 균형이고, 이걸 다시 정리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총량으로 이르치면 다시 시장별로 나눈다 그러면, 채권 시장에서는 BS 빼기 BD, 요동을 다시 하면, 채권 시장으로 몰아버리면, 채권 시장에서 초과 공급은 BS 빼기 BD고, 화폐 시장의 초과 수요는 MD 빼기 MS죠. 그 이야기는 이거 두 개가 같다. 그 이야기는 화폐 시장의 균형을 이루면 채권 시장도 동일하게 균형을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화폐 시장 균형을 이용해서 채권 시장 균형을 찾아보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가지고 여기 세이의 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n개의 시장이 있다 그러면 n-1개의 시장만 균형되면 나머지 마지막 시장 하나는 따라서 균형이 된다. 그러니까 시장이 두 개가 있다. 그럼 한 시장이 균형이 되면 다른 시장은 따라서 균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화폐 시장을 균형을 통해 가지고 채권 시장 균형 이자율을 찾는다. 건데, 자 봅시다. 그래서 화폐 시장의 균형을 보면 화폐 수요 곡선은 이자율에 대해서 우하향한다. 그것이 답이었죠. 뭐 실질 화폐 잔고 또는 화폐 수요 이거는 소득하고 이자율이 달려있다. 그러니까 이자율에 대해서는 음의 관계다. 이자율이라는 것은 화폐 보유의 비용입니다. 화폐 보유 비용이죠. 화폐 보유 비용이라는 것은 보유 비용이 높을수록 수요는 줄고 보유 비용이 낮을수록 수요는 늘어나죠. 그래서 우하향하고 화폐 공급은 중앙은행이 결정하기 때문에 그냥 정책적으로 고정된 값입니다. 그래서 공급은 그냥 우상향한 선이다. 그리고 수요와 공급의 교차점이 바로 균형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게 이제 균형입니다. 유동성 선호 모형에서 화폐 수요는 이자율의 상승함에 따라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보유 비용이기 때문에 우하향한다. 그 다음에 화폐 공급은 중앙은행에 통제되기 때문에 고정된다. 자, 화폐 수요 이동. 자, 화폐 수요는 어떻게 변하냐? 아까 이야기했죠. 실질 화폐 잔고에 대한 수요, 화폐 수요 함수는 소득과 이자율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했겠죠. 첫 번째가 소득 효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폐 수요를 결정하는 첫 번째 변수는 소득이다. 누가 돈을 많이 가졌냐? 돈 많은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진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돈 많은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근데 이제 같은 돈을 썼는데 앞에 돈하고 뒤에 돈의 뜻은 다릅니다.
앞에 돈이라는 것은 소득이나 재산을 의미하는 것이고,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이 뒤에 돈은 주머니에 현금을 많이 가지고 다닌다. 주머니에 가지고 다니는 현금을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화폐입니다. 화폐 수요죠.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각 이자율 수준에서 화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그래서 소득이 높아지면 그 소득 화폐 수요는 늘어난다. 수요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그 다음에 또 수요 곡선을 이동시키는 또 다른 변수는 물가도 됩니다. 물가가 상승하면 각 이자율 수준에서 화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서 수요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그 이야기는 물가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것에 비례해 가지고 화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납니다. 물론 우리가 거시에서 배우기로는 화폐량이 물가를 결정한다 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건 이제 장기적으로 그게 작동하는 채널은 분명합니다. 통화량에 따라서 물가 상승률이 결정된다는 것이고, 그러나 단기적으로 봐가지고 이 부분 그냥 갑자기 물건 가격이 다 올랐다. 그러면 소위 지불수단수 화폐 본다 그러면 모든 물건 가격이 배가 됐다. 그러면 정상적인 옛날같이 거래하려고 그러면 화폐 양도 딱 배가 필요합니다. 동일한 거래하려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돈 양도 딱 배는 늘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원활하게 거래가 된다. 즉 물가가 상승하면 화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죠. 거래를 위해 가지고 필요한 장수도 비례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뭐 물가가 10배가 늘어나면 만원짜리 장수도 10배 더 필요하고, 5배 늘어났다 그러면 5배 더 필요하고, 그런 것이 물가 효과라고 여기서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은 뭐 외생적인 정책 변수죠.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결정해서 공급을 늘리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줄이면 왼쪽으로 이동하는. 자, 그래서 이제 균형 변화를 봅시다. 균형 변화를 본다 그러면 몇 가지 이제 비교 정태 분석을 해보죠. 먼저 소득이 늘어났다. 소득이 늘어났다 그러면 뭐 재산이 늘어났다, 소득이 늘어났다. 그런 경우에 수요 공급 곡선에서 수요 곡선만 오른쪽으로 이동하죠. 수요만 늘기 때문에 균형 이자율이 상승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이 늘어나면 이자율이 상승한다. 균형 양은 공급량이기 때문에 변화가 없죠. 그 다음에 물가가 상승한다 그러면, 물가가 상승하면 그때는 화폐 수요가 늘어나죠. 늘어나기 때문에 이자율이 상승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앞에 본 피쉬 효과하고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가가 오르니까 이게 여기서는 지금 명목 이자율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명목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 더하기 인플레이션 레이트죠.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높아지면 따라서 1대1로 명목 이자율이 올라가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화폐 공급이 늘어난다 그러면, 공급이 늘어나면 당연히 뭐 수요는 건드렸는데 공급이 늘어났다. 그러면 화폐 가격은 떨어지죠. 이자율은 떨어집니다. 더 쉽게 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 이제 뭐 대표적인 비교 정태 분석입니다. 자, 소득이나 물가에 대한 반응. 뭐 소득이 늘어나거나 지금 설명을 다 했는데, 소득 늘어난 경우 또는 물가 상승인 경우 화폐 수요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이자율이 오른다. 지금 이야기했죠. 그 다음 화폐 공급 좀 이야기했고, 자, 물가 효과와 기대 인플레이션 효과. 마지막 두세 개 남았는데, 자, 봅시다. 화폐 공급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면 물가가 상승해서 계속 높은 수준에 머물게 됩니다. 화폐 공급이 증가하면 물가가 상승해서 계속 높은 수준에 머물게 돼서 물가 수준에 따라 가지고 이자율이 상승합니다. 그런데 자, 화폐 공급이 증가했다. 화폐 공급이 증가하면 이자율이 상승한다. 따라서 물가 효과는 물가 수준이 상승하기를 멈춘 후에도 계속 남아있다. 즉 물가가 한번 통화량이 늘어나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높아진 거죠. 그럼 계속 남아있죠. 물가 수준이 상승하는 동안에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해 가지고 이자율이 계속 상승하는 겁니다. 그런데 물가 수준이 상승하기를 멈추면 그때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0이 되죠. 그러면 기대 인플레이션 효과가 지속되기 위해 가지고는 물가 수준이 계속 상승해야 되는 거죠.
물가 수준이 계속 상승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 효과에 따른 기대 인플레이션인데 이거는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우리가 물가가 오른다라는 건데 일반적으로 물가의 변화보다는 정책할 때는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정책합니다. 인플레이션 레이트라는 것은 물가 상승률이죠. 물가 상승률을 고정할 수 있도록 정책하죠. 그리고 그 율 자체를 올리냐 낮추냐의 문제입니다. 어떤 나라도 통화량을 고정시키지는 않습니다. 항상 통화량은 늘어납니다. 경제가 퇴보하지 않는 한은,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은 계속 통화량을 늘립니다. 왜냐? 성장이 마이너스가 아니라 0이 아니다 그러면 성장을 하죠. 성장하는 만큼은 돈을 공급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가장 일반적인 통화정책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플러스 실질 성장률 플러스 한 1, 2% 정도 통화량을 늘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고정 1, 2% 정도의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적정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그걸 위해 가지고 계속 통화량을 늘리죠.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 효과라는 것은 이거는 물가 수준이 0이 되는 이런 상태라는 것은 발생하지 않는 거죠. 않고 계속적으로 물가 수준이 상승하는, 그러니까 통화량은 계속적으로 항상 줄이는 것은 아니고 가만히 있지도 않고 항상 더 느린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 효과라는 것은 계속 물가가 올라가는, 상승하는 수준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화폐 공급 증가율이 높으면 이자율이 낮아질까? 화폐 공급 증가율을 높이면.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성장률이 0이라 하더라도 타겟 인플레이션은 2%로 잡았다. 그러니까 매년 2%씩 경제가 물가가 오르는 것을 중앙은행이 그 목표로 삼았다. 그 이야기는 매년 인플레이션, 매년 통화 공급량을 2%씩 늘린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퍼센트를 높였다. 2가 아니라 3%로 높였다. 그러면 이자율은 어떻게 될까? 이자율이 낮아질 것인가? 그 이야기는 낮아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처음에 이야기 생각하는 것은 당연히 돈이 더 많아지니까 이자율이 낮아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유동성 효과, 유동성 선호 모형에 따르면 다른 조건이 하락할 때 화폐 공급이 증가하면 이자율은 하락한다. 아까 말한 대로 돈이 더 많으니까, 유동성이 더 많으니까 시장에서 유동성이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쉽게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자율이 떨어지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효과입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고 또 있죠. 소득 효과, 물가 효과, 기대 인플레이션 효과 세 개가 있습니다. 화폐 공급에 따라 가지고 공급이 늘면, 공급 증가율이 늘면, 화폐 공급이 증가하면 경제를 확장시키기 때문에 화폐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이자율이 상승하죠. 그러니까 통화 정책을 했는 거죠. 했다 그러면 그것이 효과가 있었다 그러면 결국은 소득을 늘리는 겁니다. 소득이 늘어났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화폐 수요가 늘어난다. 그래서 이자율을 상승시키는 또 다른 이런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물가 효과를 본다 그러면 화폐 공급이 증가하면 물가 수준이 높아지므로 화폐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이자율을 상승한다. 뭐 장기 효과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그만큼 물가가 오를 것이다. 물가가 오른다 그러면 화폐 수요가 늘어나죠. 그 효과가 있고, 이것도 이자율을 상승시키는 효과고, 그 다음에 기대 인플레이션 효과는 화폐 공급이 증가하면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이 예상이 높아지기 때문에 또 이자율이 상승하죠. 즉 앞에서 말한 유동성 선호 이론에 따르면 통화 공급 증가에 따라 가지고 이자율이 떨어집니다. 떨어지지만 뒤에서 말한 소득 효과, 물가 효과, 기대 인플레이션 효과를 따지고 본다 그러면 오히려 물가는, 그러니까 이자율은 상승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딱 어느 쪽이다 라고 말하기는 쉽지가 않은데, 자, 동태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죠. 동태적으로 보면 처음에 나타나는 것은 유동성 효과입니다. 처음에. 당장 처음에는 유동성 효과가 먼저 나타나죠. 그 이야기는 이자율을 낮추는 효과죠. 시중에 자금 시장에 돈이 더 많이 공급되면 당장에 그 돈의 가격인 이자율은 떨어지는 거죠. 이게 유동성 효과인데, 그 다음에 소득 및 물가, 소득 효과, 물가 효과, 기대 인플레이션 효과는 그 뒤에 시간을 가지면서 천천히 나타나죠. 천천히 나타나가지고 다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최종적으로 봐서 어떻게 될 것이냐? 처음 이 수준에 비해 가지고는 이리적으로 말하기 힘듭니다.
뭐 다시 회복된다, 다시 올라가도 이것보다 더 낮을 수도 있고, 이와 같이 이 그림 같이.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유동성 효과보다는 뒤에 나타나는 이런 효과들이 더 커가지고 처음보다는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거죠. 높아질 수도 있고, 뭐 어떤 경우에는 유동성 효과가 다른 효과보다 작으며 기대 인플레 효과가 빠르게 조정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더 올라가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효과 가지고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한 효과 가지고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종합적으로 같이 여러 가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 결과는 그 나라 사정이나 그때의 그 각 여러 효과들의 크기에 따라 가지고 그 결과는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이제 뭐 케이스마다 뭐 그런 것을 이제 분석은 할 수도 있겠죠. 그게 이제 화폐 공급 증가에 따라서 이자율이 어떻게 되느냐. 결국 이자율의 우리가 결정 원리. 이 사장에서는 이자율의 정의와 그다음 이자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채권의 만기 수익률 계산식을 통해 가지고 알아봤고, 이원장에는 소위 거시적으로 이자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뭐 또는 채권 시장 수급을 통해서 이자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둘 다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주요 거시 경제 변수들에 따라 가지고 이자율이 반응을 하죠.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경기, 뭐 아니면 물가, 아니면 뭐 미래에 대한 예측, 아니면 재산, 뭐 이런 것들의 변화에 따라서 이자율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 다음에 동태적으로 변화, 이런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뭐 마지막에는 뭐 이게 뭐 데이터, 미국 데이터가 있는데, 뭐 그래서 이게 통화공급 증가율하고 이자율하고 방향이 돼 가지고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못 한다는 거죠. 어떤 때는 뭐 같이 갔다가 어떤 때는 반대로 가고 그렇죠. 어떤 이런 때는 반대로 가죠. 통화량을 늘렸는데 이자율이 떨어지고, 여기는 전형적으로 반대로 가죠. 전형적으로 반대로 가는데 또 어떤 때도 같이 가죠. 이렇게 하면 이는 같이 가고, 어떤 때는 반대로 가고 어떤 때는 같이 가고. 요즘에는 완전히 지금 계속 이래 돼 있습니다. 수평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 두 개의 관계에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딱 한쪽이다